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이 9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죠.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29, 부정평가는 63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언제 때 29%냐면요. 초반에 만 5세, 초등학교 연령 만 5세 입학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교육부 총리가 그만두게 되고 그 대혼란이 있었던 시점에 바로 29%를 찍었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 대단히 좀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벌써 임기 1년 8개월 만에 벌써 몇 번째 저 20% 지지율을 찍고 있습니다. 새롭지도 않아요. 새롭잖아요. 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할 만큼 네.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근데 2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4명이 모여가 앉아서 네. 이제 술이나 뭐 커피를 마시다가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30 몇 % 정도 되면 그 중에 1명 정도는 디펜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네. 20%도 떨어졌다는 것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구조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무너지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가고 있다. 네. 그런 위기감을 느껴야 될 텐데 그들은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어서 그게 문제인 거라고. 네. 근데 29% 이게 보면은 30, 31, 29 이렇게 막 그 하향으로 네. 계속 가잖아요. 네. 저는 이제 총선을 지금 68일 정도 남았는데 네. 대통령 직무수행표가 29다. 윤석열 갖고는 총선을 못 치르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들도 이 정도 수준을 알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동훈을 앞에 내세우고 윤석열 숨기기에 나섰는데 네. 그게 이제 김건희 때문에 글러먹었잖아요. 네. 이거 숨으려고 그랬더니 김건희 배우자 때문에 나 숨고 있었는데 네. 안 나타날 수 없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저는 29부라는 이 수치는요. 총선에서 네. 이게 말하자면은 이 국민의힘에서 폭망하게 되면 100석 미만 두 자릿수로 가게 되면 조선일보가 네. 하야라고 쓸 수 있는 수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총선 후에 조선일보가 하야하라 요구할 거다. 할 수 네. 있는 수치다. 할 수 네. 있는 수치다. 네. 저는 뭐 정책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보통 이제 연말 연초 되면 대통령실에서 이제 각 부처별로 네. 그 업무 계획 발표하면서 예,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이렇게 쫙 펼쳐놓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회라는 방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하면서 뭐 퍼주기 논란도 있으면서 네. 총선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심성. 국민들이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 아무리 많이 해봐야 네. 저 사람들이 지킬지 안 지킬지 잘 모르겠고 또 총선 끝나면 말짱 도루묵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저 부처에서 내놓는 업무 계획을 쫙 보고 나의 꿈과 희망도 키워 나가야 되는 시점인데 네. 저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민생 토론 해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했던 얘기들을 대통령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방식으로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기대할 게 없고 저 사람들의 말은 절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또 반영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의 총선 공약은 윤석열의 2022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메신저가 이제 윤석열에서 한동훈을 옮긴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 주요인을 보면 첫 번째 말을 하면 떨어져요. 그리고 나타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민생 토론한다고 말하고 떠드니까 떨어지고 최근에 김건희 이 명품백 사건 때문에 자꾸 얼굴이 드러나고 하니까 떨어지고 재앙이. 결국에는 가만히 있으면 올라요. 근데 진짜 이 추이를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안 나타나잖아요. 네. 어느새 한 2, 3% 올라가 있어요. 진짜 잘 분석해 네.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서울 김포 편입 논란 당시에 김포의 현장 취재를 갔었거든요. 그때 그냥 막 그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평범한 시민 아무나 막 만났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시민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아니 그래서 한대요? 진짜 한대?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선심성 공약을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없다. 없다는 거죠. 오늘 네. 오늘 저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 하셨잖아요. 뭐. 집행 권한이 있는 정부가 안 하면서 네. 맨날 공약만 내고 있다. 대통령이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잖아요. 네. 예상 편성. 아니, 과학기술 예산 편성도 발전시키겠다고 안 돼요. 하면서. 과학기술 이거 봐봐. 발전시키겠다고 이거. 얘기했는데 네, R&D R&D 예산 뭐 그렇게 싹 잘라버리고 네.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다 이게 봤. 뭐냐면 네. 이게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패턴이 즉흥적이에요. 그 다음에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뭐 그런 패턴이 되다 보니 좋아, 빠르게 가! 뭐 이러고. 그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지 아니면 이 정책이 어떤 파급이 있는지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냥 뭐- 자고 나서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러고 툭 던지면 또 그거를 직언하는 사람이 없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아니야. 예. 그 얘기를 했다면 바로 잘리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정부 부처가 불행한 민생 정부다. 토론회 하는 걸 쭉 돌아가면서 보면 네.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들에 대해 민원성을 해결해 주는 장소인 건지 이게 헷갈리는 아니, 거예요. 진짜 정책 오래 하셨으니까 그 민생 정책 토론회 어떻게 보세요? 저희 이제 어제 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네. 발표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보건복지 쪽이니까 네. 유심히 봤는데 네. 그래도 나름 준비는 했어요. 준비는 했는데 네.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정책을 발표할 때는 이 정책을 발표했을 때 누가 혜택을 보느냐 이 대상자가 있잖아요. 네. 어제 발표는 의사들이었어요. 의사들. 네. 네. 국민을 위한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네. 저는 딱 느낌이 이거는 의사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데 왜 이랬을까? 네. 딱 또 생각 드는 게 예.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당근으로 이걸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러니까 뭐 저 의료 사고가 나도 특례법 만들어서 이게 혜택 주겠다는 얘기하고 수가 더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그렇게 하면서 필수 의료를 강화시키겠다는 그 정책 목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수혜 대상이 환자가 아닌 의사들이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네. 의사들이 반발해요. 어제 그 정책 발표 나고 나서 의사들이 네. 우리하고 전쟁하자는 거야? 루비콘강을 건넜어 너네 이제. 이걸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큰. 그 의사 집단의 대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수용성이 떨어지잖아요. 정신건강 관련해 가지고 네. 대통령도 강조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도 애플에 가가지고 정신건강을 얘기해서 이게 뭔 말인가 했지 않습니까? 정신건강을 열심히 지금 밀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프라부터 먼저 깔아야 되거든요. 네. 정신건강을 예산을 10배로 늘리려면 그 관련돼 있는 종사자들, 네. 그 관련돼 있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돈만 들어가지 네. 도저히 제대로 실행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신건강의 예산을 엄청 늘리겠다 그러면 네. 당연히 그에 관련돼 있는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그에 대한 의료인들의 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런 논의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는 일절 없고 그냥 정신건강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돈 퍼주겠습니다 얘기만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맞아요. 특수한 다른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계속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특수한 다른 목적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료의 영역이 아닌 네. 다른 영역으로 갖고 이상한 방향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건강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 예산을 나 많이 자꾸 누구 얘기하고 투입하면서 싶어져. 안 돼. 투입하면서 네. 정말 국민들의 정신건강 얘기하면서 실제로 자기 백 채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네. 호응을 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지금 모 인사가 경북에 타운을 꾸미고 있다. 네. 소문이 막 모 돌고. 인사. 예, 종교계와 국민들 누구나 어떻게 다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될 거냐, 그걸 예. 우리 유심히 봐야 합니다, 정신건강 진짜.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게 실제로 어느 쪽하고 연결이 되는지 네. 국민들이 예의주시해서 제보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는데 쓸 데가 없잖아요. 쓸 정신건강 방법 문제는 없잖아요. 네. 보건복지 영역이니까 제가 국회에 가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쭐게요. 세 분 모두 민주당이시니까 사실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난 강서보궐선거에서 확인된 것처럼 정권심판 여론, 지금 뭐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정권심판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높지 않다. 근데 이제 민주당 저희가 뭐 현역 국회의원들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이 정도면 대선을 패배한 정당 치고는 여론조사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잘 나오는 거죠. 네. 네,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겁니다. 다 동의하세요? 네. 아니, 딴 거 물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악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평범한 이제 그 기자 입장에서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여쭙자면 대통령 부정평가가 63%나 되고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 대한정당인 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그 정도로 높아야 되는 거야. 최소 50%는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50%는 과하고 한 45 정도 네. 그 정도는 육박해야죠. 왜 나는 좀 안 솔직히 얘기하면 아쉬움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네. 왜냐면은 뭐 대선 패배까지 뭐 그런 패배했기 때문에 이 정도도 과하다. 저는 뭐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쫙 쳐다보면 국민들이 아 민주당밖에 대안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지지율은 아직 목마르다. 목마른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는 다른 거 없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혁신의 시간이 느슨한 건 맞아요. 세대 교체에 대해서 뭔가 혁신의 채찍을 휘두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뭘 하고 있지? 보통 우리가 듣는 얘기를 부자 몸조심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젊은 정치인들이 어떤 여러 가지의 현재 뭐 2월 4일날 저 면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얘기는 저도 네. 그러니까요.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것은 네. 국민들의 눈높이를 끊임없이 가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의 눈높이보다 반발짝 앞서가라고 늘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얘기했어요. 눈높이를 허덕거리면서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눈높이를 넘어서서 반발짝 앞서서 정치를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지지율 수준들은 정말 뭐 더 이상 뭐 그 이유를 뭐 따로 댈 필요도 없이 갈 것인데 저희는 지금 민주당의 어떤 변화 혁신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냐라는 부분들은 스스로 자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